우리공단은 2019년 공공기관 최초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도입한 이래 한국교량 및 구조공학회와 함께 현재까지 총 37회에 대해서 개최하였으며 스마트 기술 도입과 노후 인프라 유지관리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부 진행 순서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오픈 이노베이션에서는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처 이충호 과장님께서 교량 바닥판 GPR 조사 사례를 기반으로 한 바닥판 상태지도 구축 및 유지관리 전략 제언을 주제로 기술을 공유해 주시고, 이어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광현 박사님께서 케이블 텐던 비파괴 검사용 전자기 센서 및 콘크리트 내부 탐사용 레이더 비파괴 검사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지대학교 김영준 교수님께서 고속도로 지중구조물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서 발제하실 예정입니다. 각 발제가 끝난 후에는 패널 토론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질의응답은 슬라이드 앱을 통하여 진행할 예정이니 채팅창에 공유된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시어 많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오픈 이노베이션에 참석해 주신 기관과 참석자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신 관계로 별도의 말씀은 생략하고 기관별로 참석자 중 대표 성함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교량 및 구조공학회 유동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대학교 김호경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영남대학교 이재영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중앙대학교 심창수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김선중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권성준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콘크리트학회 장봉석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기태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김준경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토교통과학진흥원 최수루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윤환석 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 정일원 실장님, 이덕건 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청 서정훈 주무관님, 윤기호 주무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부산시설공단 주원중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설공단 박윤용 도로관리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패널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박승희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도종남 수석연구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오픈 이노베이션을 자장을 맡아주실 한국교통대학교 장성엽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오픈 이노베이션 진행은 장성엽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장성엽 교수님.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음소거를 안 끄고 말씀을 드렸네요. 네, 소개받은 장승엽입니다. 오늘 오픈 이노베이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시설공단 이충호 과장님께서 교량 바닥판 GPR 조사 사례를 기반으로 한 바닥판 상태 지도 구축 및 유지관리 전략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과장님 준비되셨으면 발표해 주십시오. 아니요.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처 이충호입니다. 오늘은 교량 바닥판 GPR 조사 결과 사례를 통한 바닥판 상태지도 구축 및 유지관리 전략 제언에 대해 발표드리고자 합니다. 발표는 사업 배경 및 GPR 인식, GPR 상태조사 필요성, 상태지도 구축 및 유지관리 전략, 자동차 전용도로 GPR 사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교량이 안전하다고 믿고 건너고 있지만 실제로 그 상태를 소속들이 알고 건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바닥판은 차량 하중을 직접 받는 구조물인데 표면 아래의 상태는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균열, 방락, 철근 부식이 진행되다가
결국 구조물의 기능이 상실된 이후에 비로소 문제를 인식하게 됩니다. 조기에 발견만 했다면 최소한의 보수로 해결됐을 문제들이 결국 전면 교체로 이어지고 큰 비용과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한된 기술 중 하나가 바로 GPR, 즉 지표 투과 레이더 조사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아직까지 여러 한계와 선입견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첫째, 기술에 대한 불신입니다. 결과가 신뢰할 수 있는지, 정확도가 낮지 않은지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둘째는 표준화 부족과 업체 간 기술력 편차입니다. 조사 장비, 분석 방식, 보고서 형식까지 제각각이고 데이터를 비교하거나 축적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같은 지점을 조사해도 업체마다 결과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GPR 조사는 선택되기보다는 회피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GPR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혹은 뭐 가족 중에 건강검진에서 간단한 초음파로 병을 조기에 발견한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초음파도 GPR처럼 완벽한 진단 도구는 아닙니다. 뭐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장비나 검사자의 실력에 따라 차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뭐 그렇다고 저희가 초음파 검사를 생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기 발견, 경향 분석, 그리고 위험 포착에 충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GPR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바닥판의 심부 상태를 비파계로 확인할 수 있고 데이터를 누적하면 경향성 분석과 우선 보수 순위 판단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즉 장기적으로 더 정확하고 효과적인 유지관리 전략 수립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GPR 조사는 이제 완벽하지 않지만 건강검진에서 초음파가 가지는 역할만큼의 가치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기술을 외면할 것이 아니고 표준화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뢰를 쌓고 상태 지도를 구축해 체계적인 유지 관리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교량도 사람처럼 정기 검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GPR 조사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GPR 조사를 통해 우리는 이제 바닥판 내부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한 번의 조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은 상태 지도라고 생각하고요. 즉, 시간과 위치를 기준으로 한 바닥판의 종합 건강 기록부를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 전략은 일단 표준화입니다. 지금까지 조사 장비도 제각각이고 해석도 사람마다 다르고 보고서 양식도 들쑥날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데이터를 비교하거나 통합하거나 공유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사 절차, 신호 처리 및 해석 방식, 결과 표현 및 등급화 기준 등을 표준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조사든 신뢰할 수 있고 또 조사 업체가 달라져도 데이터 통합 및 상태지도 구축이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전략은 상태지도의 축적과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한 번 조사하고 결과 보고서로 끝이 났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축적하고 비교하고 분석해서 이런 데이터가 쌓이면 이상 징후 조기 포착, 노후도 예측, 그리고 보수 실기나 방식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즉 단발적인 점검이 아닌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 체계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GPR 상태 지도와 관련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시행한 사례를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탄천 이곡가에서 시행한 GPR 조사 사례인데요. 어, 부식도, 그리고 수분도, 그리고 피복 두께 세 가지 요소를 조사를 해서 세 가지 요소를 하나로 합쳐서 열화 요인을 종합 분석을 한 결과 피어 34에서 41번 구간 청담 방향 3차로에 수정 구간이 편중된 것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편굽의 곡선 구간의 영향으로 판단을 했고요. 실제로 코어 채취를 해봤는데요. 비교 분석 결과에 열화가 일치하는 것도 확인이 되었고요. 불일치 구간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 GPR이라는 게 열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열화 발생 확률이 높은 구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닥판 열화 취약도나 상태 변화, 경향성, 그리고 교면 포장 예산 산출 등
의사결정 간접 자료로 활용이 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신내일교에서 시행한 GPR 조사의 사례인데요. 앞선 산천 이국과와 동일하게 세 가지 여러 요인을 중첩해서 평가했고요. 특히 배수구가 위치한 측부 쪽에 열화 추정 구간이 편중된 것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채수랑 교면 방수 불량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되었고요. 신내일교는 이제 모든 바닥판의 코어 조사를 완료했고요. 바닥판 상태를 저희가 A, B, C, D 양호에서 매우 불량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때 이제 GPR 상태 지도랑 일치성을 확인한 결과 보시는 것과 같이 바닥판 분류 결과랑 열화 의심 구간이 어, 유사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이제 색깔이 진한 부분이 이제 열화 의심 구간으로 저희가 측정을 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데이터 기반의 보수 방안 수립입니다. 지금까지 보수 필요 여부를 감에 의존해 결정을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제 GPR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면 포장 상태랑 결합해서 더욱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뭐 정량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수 여부, 시기, 범위, 방법까지도 제한을 할 수 있고, 뭐 예를 들어 경미한 내부 결함은 주기적인 모니터링, 철근 부식은 부분 보강, 방락이나 공동이 심한 구간은 국부 교체 등 전략이 세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약하자면 이제 GPR 조사를 시작점으로 데이터를 쌓고 조사 방식을 표준화하고 다른 지표와 연계하고 그 결과를 실제 보수 전략으로 연결시켜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량 바닥판 상태지도 구축의 핵심 방향입니다. 저희 사람이 건강검진을 기반으로 맞춤 치료를 받든 이제 교량도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충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광현 박사님께서 케이블 텐던 비파괴 검사용 전자기 센서 및 콘크리트 내부 탐사용 레이더 비파괴 검사 기술 소개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광현입니다. 예, 방금 발표한 내용에 뭔가 이어지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일단 전자기 센서가 있고 레이더 기반 비파괴 검사가 있습니다. 레이더 기반 비파괴 검사는 방금 발표한 GPR을 좀 더 콘크리트 내부 탐사에 적합하게 개선해 보자라는 연구가 진행 중인 것이고요. 전자기 센서는 사장교나 출렁다리, 외부 텐던, PSG 구조물 같은 것들의 비파괴 검사하는 센서로 이제 부식이나 파단으로 인한 단면 감소를 찾는 기술입니다. 전자기 센서는 TRL 5, 6단계로 이제 연구원에서 개발할 수 있는 단계의 끝에 도달해 있는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기술 이전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사용성을 개선하는 것 정도가 남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레이더 기반 비파괴 검사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의 TRL에 있습니다. 저희 팀원들인데요. 뭐 이렇게 여러 박사님들이 있고, 뭐 이렇게 이직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우선 케이블 텐던 비파기 검사용 전자기 센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은 최근에 보시는 바와 같은 이제 관광국제 케이블 보행교가 최근에 크게 유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케이블이 지금 물에 잠겨 있거든요. 이게 사실 뭐 방수를 잘 해놨으니까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불안을 느낄 수도 있지 않는 요소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탈리아에서 이제 케이블 교량이 한번 무너진 적도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그 내부 순환로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그런 외부 텐던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외부 순환로가 차단됐을 때 저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그 외부 텐던을 검사할 수 있는 기술들을 초청해가지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게 약간 옛날 내용이긴 한데요. 그래도 저희가 직접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맨날 갖고 다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 되게 많은 회사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좀 유의미한 결과를 내서 케이블이 파단된 걸 확인할 수 있었던 회사가 두 개밖에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됐는데 이제 러시아 제품인 인스트론의 경우에는 영구 자석을 사용하는데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80kg나 되기 때문에 사람이 들고 다니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이고, 그리고 일본에서 갖고 온 기술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상대적으로 가볍게 하지만 그래도 무거운 편이고요. 그 대신에 현장에서 열심히 감아야 되기 때문에 뭐 설치할 때, 해체할 때 시간이 많이 소모되고, 그리고 그 설치할 때마다 조금씩 센서가 변화하기 때문에 이제 신뢰도가 어느 정도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센서는 오른쪽 위에 보시는 그림 같이 생겼고요. 기본적으로는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두 개의 코일로 이루어진 센서입니다. 그래서 1차 코일이라는 많이 감겨 있는 그 코일에 교류 전기가 인가하게 되면은 2차 코일에 이제 미분에 해당하는 유도 전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유도 전압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과 같이 그 텐던의 단면에 비례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텐던 손상이 있어가지고 단면이 감소했다 하게 되면은 진폭이 살짝 감소하게 돼서 이걸 확인하게 되면은 아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원리로 그 단면 감소를 검사하는 센서입니다. 근데 이때 한마디로 부식 같은 경우에는 전자기 특성상 자석이 안 붙는 공기와 똑같은 물질이기 때문에 같은 원리로 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약간 이거는 시험적으로 들어와 있는 내용인데요. RSC라고 레디얼 서치 코일이라는 것이 있는데 홀 센서와 비슷한 원리로 이렇게 네 군데에 어떤 누설되는 자속을 확인해가지고 대충 요 네 개의 사분면 중 어디에 있는가라는 걸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센서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있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이런 식으로 뭔가 표시가 나게 되는데요. 이런 걸 크로스 체크를 해가지고 그 이제 단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형태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쭉 긁어주면 되는 아주 간단한 사용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설치 같은 경우에도 왼쪽에 있는 동영상처럼 아까 전에 그 일본 제품 같은 경우는 열심히 감아야 된다 그랬는데 저희는 이런 식으로 그냥 딸깍 끼우기만 하면 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게 숙련된 사람이 하면 정말 몇 초 안에 끝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고 빠르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경별로 여러 가지가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뭐 풀렁다리에도 사용할 수 있고 외부 텐던에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사장기에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고요. 그리고 꼭 뭐 이거는 외부 텐던용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출렁다리에 못 쓰고 그런 게 아니라 출렁다리가 좀 케이블이 두꺼우면 외부 텐던용을 갖다 쓰면 되고 뭐 이렇게 그냥 크기별로 이런 것 저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주변 기기인데요. 원래는 주변 기기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파워도 있어야 되고 DAQ도 있어야 되고 이제 전원 공급 장치도 있어야 되고 이걸 모두 컨트롤하는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거를 모두 조그만 시스템 안에 꾸겨 넣어가지고 DAQ, 뭐 신호 발생기 이런 것들이 모두 이런 조그만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를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이걸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사장교처럼 그 센서가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무선 형태의 그 모듈도 만들어 놓았고 이런 식으로 사람이 몸에 장착을 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센서를 운영할 때 사용하는 웨어러블 형태의 제어 모듈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무선 모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견인 로봇가 끌고 멀리까지 올라갈 때 사용하는 그런 모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실내 실험으로 저희가 뭐 만들어낸 기술을 검증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라인더로 갈아내가지고 단면 감소를 발생시킨 실험체를 만들어서 덕트관에 삽입을 하고 실험을 한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시는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왼쪽 위에 있는 그림처럼 아까 말씀드린 그 진폭이 감소하는 부분에서 진폭 부분만 요 빨간색 선 부분만 이렇게 따갖고 와서 그림을 그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손상이 있는 부분이 이렇게 값이 감소하면서 손상을 찾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부식 실험체도 만들었는데 이렇게 강제로 부식을 시켜가지고 실험체를 만들어가지고도 실험을 해보았는데 이런 식으로 부식된 곳에서 감소가 크게 일어나가지고 손상이 일어난 것도 확인을 하였고 방금 말씀드린 RSC라는 것도 여기서 테스트를 하게 되었는데 RSC도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서 손상 부분에서 반응을 한 것을 확인해가지고 이 두 개를 크로스 체크하면 아 여기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블라인드 테스트처럼 진행이 된 것도 있는데 저희가 모르고 만들어진 결함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저희가 부식 실험체를 만든 다음에 이걸 길이를 길게 만들기 위해서 좌우에 이렇게 그 용접을 통해 가지고 길이를 길게 만들었는데 그 용접부도 어쨌든 단면이 변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되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거는 이제 160mm짜리 큰 그 사장교 사이즈의 실험체였고, 이제 이렇게 출렁다리 사이즈 80mm의 조그만 사이즈도 실험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손상이 있을 때 보시게 되면 잘 찾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현장 적용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현장 적용은 일단 제주 용현다리에서 현장 적용을 했는데 당연히 별 문제가 없음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청양 천장호 출렁다리에서도 현장 적용을 진행했습니다. 이 청양 천장호 같은 경우에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앵커부 같은 경우에는 얇은 4개의 케이블이 각각 앵커에 박혀 있는 상태로 주탑까지 쭉 올라가다가 주탑부터 이제 4개가 하나로 묶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케이블 그 현수교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앵커부에서는 조그만 80mm짜리 센서로 작업을 하고 중안부에서는 120mm짜리 센서로 작업을 해가지고 맞춤형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것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웨어러블 장비 이렇게 약간 저희는 엿장수 자판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배에다가 얹혀놓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손상은 없었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서울시설공단 협조를 얻어가지고 그 정릉청 교과교에서 현장 적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쭉 긁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요. 이것도 서울시설공단 협조를 얻어가지고 서우교에서 지금 현장 적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영상이 끊어집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뭐 정릉청 교과교에서 일단 그 최근에 교체된 텐던이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당연히 최근에 교체된 텐던이니까 뭐 손상은 없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의외로 정릉청 교에서 현장 적용을 하다가 블라인드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사례가 있어가지고 좀 자랑 겸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전에 단면이 손상이 있으면은 이 신호가 약간 이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했는데, 이게 증가했다는 얘기는 단면이 증가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단면이 증가하는 게 뭔가 오류인가 오차인가 외부 요인으로 인한 오차인가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RSC에도 이런 식으로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단면이 증가한 부분이 있다. 우리가 원래 사실 단면을 감소하는 걸 찾는 센서긴 하지만 뭐 단면이 증가하는 것도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단면이 증가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그때 같이 나온 서울시설공단에서 이런 식으로 최근에 여기를 이제 보수 공사를 할 예정이 있는데 그때 한번 같이 열어보겠다. 열어볼 수 있으면 열어보겠다라고 이제 표시를 해놓고 가셨는데, 이제 나중에 사진을 보내오셨는데 이런 식으로 금속 조각이 들어있는 거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속 조각 같은 경우에는 뭐 구조에 영향을 주는 그런 물건은 아니고, 시공할 때 이제 텐던 덕트를 설치하고 텐던을 이제 덕트 안에 집어넣을 때 덕트와 텐던을 서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텐던 끝에 끼우는 캡 같은 거라고 하는데요. 그게 뭐 시공 중에 종종 빠지기도 한다는데 그게 이렇게 중간에 묻혀 있어가지고 단면이 증가했다라는 걸 확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의외로 어쩌다 보니 블라인드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묘도대교 그 사장교에 적용한 경우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선으로 해가지고 지금 로봇가 끌고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줄이 하나 있긴 있는데 이 줄은 이게 사실 파일럿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 로봇가 걸려서 안 내려올까 봐 당기려고 달아놓은 줄이고 사실상 무선으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이 올라가기 힘든 곳에도 무선으로 센서를 설치해가지고 그 점검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콘크리트 내부 탐사용 레이더 비파괴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방금 좀 전에 있었던 발표 GPR에 해당하는 거를 좀 콘크리트에 적합하게 개선해보자, 만들어보자라고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연구 배경은 시공 중이든 후든 이게 뭔가 저희가 아직까지는 사실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하는 관능 검사에 좀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최근에 최근에 약간 문제가 되었던 순살 아파트 뭐 이런 자극적인 단어도 약간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지진이나 화재 같은 게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거 이제 시민들이 좀 안정감을 느끼라고 우리가 이런 검사를 했습니다라고 이제 아마 사진을 찍었을 텐데, 보시게 되면 손에 들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냥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사실 쓸만한 기술이 없습니다. 뭐 믿을 수 있는 기술이 아직 없다라고 지금 내용이 그
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사실 뭐랄까 좀 믿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우리가 이것들을 좀 안정적으로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안전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철근이 부식되었는데 단락이 발생할 때까지 피복이 탈락할 때까지 찾지 못한 사례도 있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외국에 잘 만들어진 기술이 있습니다. 상용화 돼가지고 쓰기 편하고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쓰기가 편하고 결과가 잘 나오는 기술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콘크리트 내부에 있는 철근을 확인하기에는 다소 한계들이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철근 간격을 이건 분해 능이 제시가 안 된 거고요. 안 되는 게 아니고 철근 간격 예를 들어서 가까이 있는 철근 두 개를 구분할 수 없다든가 철근이 한 개인지 두 개인지 확인을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뭐 철근 직경은 모두 뭐 판별을 못 하고요. 철근이 크고 작은 건 뭐 얘가 상대적으로 크고 상대적으로 작네라는 것은 구분할 수 있겠지만 철근 직경을 판별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중배근된 철근 같은 경우에는 뒤에 가려져 있는 것들이 잘 안 보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이 보고 눈으로 보고 경험적으로 판별을 해가지고 좀 찾아낼 수 있는데 그래도 명확하게 찾아내지는 못하는 면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콘크리트 내부 탐사에 맞게 개선을 한 기술을 개발하고 국내에서 기술을 생산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하에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레이더로 스캔을 하고 있는 장비고요. 이게 사실 아직 실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이드에 놓여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후처리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나온 결과물들을 분석하고 이렇게 스케일링을 통해 가지고 내부에 있는 철근을 좀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술들을 모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기술은 기본적으로 심세식 아파처 레이더라는 SAR 기술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SAR 기술이 최근에 약간 유행처럼 이제 번지고 있어서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조그만 레이더를 이제 쭉 스캔을 해가지고 그거를 잘 합성하게 되면은 큰 레이더에서 나온 결과물을 얻을 수 있고 큰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파를 이용하게 되면은 좀 더 미세한 것까지 찾아낼 수 있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SAR 기술을 SAR 기술을 사용해서 저희가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맨 처음으로 한 거는 안테나를 개발을 했는데요. 물론 계속해서 수정이 되겠지만 일단 프로토타입으로 개발한 것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필요한 안테나 사양들, 뭐 주파수 대역이라든가 뭐 안테나 크기 같은 제한 조건을 두고 이제 몇 가지 그 프로토타입 안테나를 이런 식으로 개발을 했는데요. 이렇게 보우타이 안테나, 그러니까 저희가 그 나비넥타이죠. 나비넥타이 형태의 안테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스파이럴 형태로 된 안테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금 제시한 조건에 맞는 안테나들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용성 테스트도 하고 주파수 테스트도 하고 뭐 시뮬레이션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무반향 챔버에 넣어 놓고 뭐 니어필드도 확인하고 파필드도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생긴 보호 타입 2라고 저희가 부르는 이 형태의 안테나가 가장 적합하다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요 점선보다 높은 곳에 주파수에 대한 값이 있어야 그 부분에 대해서 측정이 되는 건데 낮은 주파수에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깊숙이 침투한 역할을 맡고 있고 높은 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표면에 있는 어떤 철근이나 공극 등을 좀 정밀하게 찾아낼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다른 안테나 같은 경우에는 깊숙이 침투하는 기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안테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 안테나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아까 전에 손으로 만든 수제 말고 좀 제대로 찍어내는 형태의 안테나들 같이 만들어놔가지고 실험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런 연구를 진행하게 되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안테나가 이 비발디 안테나라는 건데 비발디 안테나가 다루기도 편하고 만들기도 좋고 되게 그 성격이 되게 좋은 안테나인데 단점이 있는 게 근접 탐사가 불가능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센서를 딱 붙여가지고 바로 가까이에 붙어있는 철근을 탐사를 해야 되는데 이 안테나 같은 경우에는 대상체가 멀리 있을 때는 굉장히 이상적으로 작동하지만 가까이 있게 되면 잘 작동을 안 하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이런 특화된 형태의 안테나를 저희가 개발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SFCW라는 Stepped Frequency Continuous Wave라는 거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이 레이더
방금 보여드린 안테나를 컨트롤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주파수를 일정 간격으로 변화해가면서 연속파를 송출하고 측정을 해서 그 측정한 거를 합성해가지고 타깃 위치를 합성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우정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SNR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신호 처리 방법을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벡터 네트워크 아날라이저를 통해 가지고 SFCW 레이더를 만들어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교육용으로 만들어진 다소 저렴한 버전의 VNA인데 이걸 활용해도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연구가 개발되면 이제 이걸 좀 더 이제 좋은 걸로 교체를 하게 되면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VNA와 저희가 개발한 안테나를 합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레이더 시스템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뒤에 보이는 가이드에 장착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처리 기술도 개발했습니다. 안테나에서 측정된 값을 그냥 보게 되면은 사실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의미를 느낄 수 없는, 아무런 의미 없는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후처리 기술도 개발했는데,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레이더 혹은 또 GPR과도 다른 어떤 특수한 케이스가 있는 게 대상체가 굉장히 가까이 있는 점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신 안테나와 수신 안테나를 보통 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놓고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송신 안테나와 수신 안테나의 위치도 같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는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멀리 있게 되면은 모든 그 신호가 이제 평행하게 나아간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구면으로 나아간다, 각각의 그 중심을 기준으로 이제 퍼져 나간다라는 가정으로 해석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또 가까이 있는 와중에 있는 공기도 있고 뭐 내장재, 외장재, 내외장재 같은 것들이 있는 것들을 모두 통과하게 되면은 굴절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모두 고려해야 된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모두 고려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게 기본적으로 개발돼 있던 알고리즘인데요. 딜레이 썸 알고리즘이라고 불리우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이제 기본적으로 하자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걸 저희가 좀 개선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딜레이 썸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다층 구조를 고려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레이더를 쏘게 되면은 맨 앞에 공기도 있을 것이고 중간에 뭐 인테리어 같은 외장재도 있을 것이고 뭐 교량 같은 경우에는 주변을 이제 약간 포장하기 위한 그런 보호제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 통과해서 콘크리트를 통과해야 안에 있는 철근과 공급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계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데, 이제 저희가 콘크리트 내부에서 있는 굉장히 특수한 가정들을 몇 가지 도입을 해가지고 그 계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금 보여드린 딜레이 썸 알고리즘을 개선한 것을 이제 이런 UI로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스케일링하는 바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아서 UI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철근을 좀 깔끔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까지 개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클러터라는 게 있는데요. 클러터라는 게 뭐냐면 노이즈에 약간 다른 것인데 실제 존재는 하는데 관심 없는 대상체, 뭐 쉽게 말하면은 골재 같은 것들이 만들어내는 신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는 잡음인데 실제로 있는 것을 클러터라고 따로 부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같은 골재와 같은 불균이란 매질이 만들어내는 클러터들이 있는데, 이거를 제거하는 또 저희만의 알고리즘을 개발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반적으로 GPR 같은 걸 사용하게 되면 보이는 이런 쌍곡선 형태의 이런 신호들이 있는데, 요거를 추출해내기 위한 인공지능 알고리즘도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추출된 쌍곡선으로부터 유전율을 분석해서 뭐 이 부분이 제대로 돼 있는지, 뭐 다진 분량이 있는지, 혹은 수분이 부족하진 않은지, 수분이 너무 많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기술도 함께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배면 철근, 그러니까 그 뒤에 이중 배근된 철근을 확인을 하고 반지름을 확인하는 기술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방금 보여드린 추출된 쌍곡선을 이용해 가지고 쌍곡선 시계 피팅을 해서 이런 식으로 철근의 반지름을 좀 찾아내는 기술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있는 철근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가려져 가지고 가운데 부분이 잘 안 보이게 되기 때문에 신호가 잘 안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은 가운데 부분이 없어도 어느 정도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은 표면 철근으로 이렇게 쌍곡선이 모두 있는 경우에 대해서, 그리고 왼쪽은 중간에 음영 지역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문제를 풀었을 때 어느 정도 잘
나오고 있음을 확인을 하였는데 이건 아직 굉장히 초기 단계의 연구이기 때문에 좀 더 연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대형 실험체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실험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안테나가 스캔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철근 간격을 여러 가지로 바꿔가면서 확인을 했는데 40mm 간격까지 가까워도 저희가 철근을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마감재를 붙여서 한 층이 더 있을 때 한 층이 더 있게 되면 굴절이 요 마감재에서도 발생하고 마감재와 콘크리트 사이에 있는 공기에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번의 굴절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굉장히 좀 약간 이미지가 좀 흐려지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찾아낼 수 있는 걸 확인을 하였고 이건 추후에 계속 개발을 하면 좀 더 잘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극이 있을 때도 잘 찾아내고 있는 걸 확인했고요. 그리고 뭐 레이더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아실 내용인데 철근과 공극 같은 경우에는 반사될 때 위상이 다르게 반사가 되기 때문에 보게 되면 약간 뭐 음영의 순서가 뒤집어져 있는 걸 확인해가지고 이게 철근인지 공극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공극에다가도 마감재 붙여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좀 공극이 좀 큰 편이기 때문에 잘 나왔고요. 그리고 공극이 방금 보여드린 것 같은 경우에는 공극이 그냥 구멍에 이렇게 뻥 뚫려 있어서 아 이게 무슨 공극이냐 이게 구멍이지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모래와 자갈을 채워가지고 이제 다진 분량 같은 것도 좀 모사를 해봤는데 뭐 가운데에는 완전히 구멍이 뚫려 있고 왼쪽에는 오른쪽에는 자갈 왼쪽에는 모래를 채워 넣은 실험체를 만들었는데 좀 강도가 좀 다르긴 하지만 잘 찾아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현장에도 갖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좀 조잡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패키징도 하고 있고요. 물론 패키징은 이제 만약에 기술이 완성되게 되면 좀 더 고급지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키징을 진행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교량 외곽에 외부에 붙여놓고 자동으로 테스트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 군데를 고정해서 이렇게 컨트롤 해가면서 측정을 자동으로 하게 되는 시스템도 염두에 두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광현 박사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패널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 공지돼 있듯이 패널 분들께서 의견 말씀해 주시는 동안 슬라이도 앱에 접속하셔서 질의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패널은 도로공사 도종남 수석연구원님 그리고 성균관대 박승희 교수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도종남 수석연구원님께 의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에 근무하는 도종남 수석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 그 교량 바닥판에도 그 GPR을 활용해가지고, 그 교량 바닥판의 건정성을 많이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 그 보면 이제 교량 상태가 좋지 않으면 그 안쪽에 내부에 균열이 생기고 그쪽에 물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수분이 있으면 GPR 탐사할 때 좀 뭐 에러 사항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발표자분께서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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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한 결과를 해석할 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노하우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바로 박광현 박사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저희가 앞서 소개해드린 전자기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데 뒤에 소개해드린 GPR 같은 경우에는 초기 단계의 연구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 물이 있게 되면은 이제 안에서 그 전파의 속도가 바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사실 그것까지는 아직 고려를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근데 뭐 일반적으로는 쉽게 생각하기에는 그냥 물을 뿌려서 아예 젖게 만든다던가 뭐 어쩔 수 없이 날씨가 좋을 때 측정한다던가 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리고 물이 있어도 사실 표면에서 크게 막 영향을 주지는 물론 영향을 주긴 주는데 약간 오차는 발생을 하게 되겠지만 뭐 그걸 무시하고 그냥 좀 내부를 탐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초기 단계 연구이기 때문에 관련된 노하우가 아직 이렇게 쌓여있진 않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도정혁 선생님 추가로 더 하실 말씀 네. 있으십니까? 예. 예, 그리고 케이블 텐던 그 비파계 검사하는 것도 예, 관심이 많은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그게 이제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가우스를 이렇게 쭉 측정을 해서 이렇게 좀 손상이 많이 된 부분은 그 가우스 값이 이렇게 좀 이렇게 감소되고 그런 걸 이제 좀 감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몇만 가우스 이상 정도 돼야 이 신뢰성이 좀 되고 뭐 이런 데이터가 혹시 있으신지. 이게 일단 저희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정확하게 그 자기장의 세기를 정량화해서 만들어내면 제일 좋은데요. 사실 전자기의 세기를 정확하게 정량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원래 연구 내용은 있는데 저희가 오늘 시간 제한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 중에 그 단면 손상에 의한 지표 말고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 지표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게 뭐 얼마큼 감소하면은 뭐 얼마큼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정량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 대신에 주변보다 좀 감소했다, 얼마큼 증가했다라는 걸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단면 손상을 감지하게 되고 그 저희가 실험할 때 저희가 좀 후루룩 지나긴 했는데 5% 정도 단면 손상이 있으면은 보통 저희 미국 FHWA에서 5% 정도 손상이 있으면 교체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5%를 목표로 잡고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했는데 5% 정도의 단면 감소가 있는 거는 충분히 잘 찾아내고 있었고요. 약간 3.2% 정도의 단면 손상 같은 경우에도 너무 작은 손상이 아니면은 찾아낼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럼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 네, 말씀해 주시죠. 개발하신 장비에서 이렇게 발사되는 그 자력 세기가 몇만 가우스 정도 되고 그걸 이제 그거를 가우스가 손상된 것을 이렇게 얻어내는 그 장치는 혹시 어떤 센서를 이용하시는지 그거 알려주실 수 있는지 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사님, 저 음소거가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네. 저희가 최초 연구를 진행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얼만큼의 자기장의 세기가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열심히 측정을 했는데 사실상 거에 대한 제한이 걸린 게 아까 말씀드린 발표 내용 중에 있는 제어 모듈의 이제 출력 때문에 한계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어 모듈에는 어쩔 수 없이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배터리가 내보내는 최대 출력 그리고 우리가 그 조그마한 상자 안에 넣을 수 있는 앰프의 최대 출력 그거 그냥 최대한 세게 하자라는 연구 진행 방향이 잡혀가지고 정확하게 저희가 얼마큼의 세기의 자기장을 쏘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 측정을 안 해봤고요. 근데 그냥 그것만 해봤습니다. 이게 그 전자기파의 어떤 법적인 제한이 있잖아요. 뭐 그런 거를 초과하지 않는지 그런 것만 체크를 해봤고 정확하게 얼만큼으로 세게 쏘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사실 안 해봤고 그냥 만들어진 제어 모듈이 쏠 수 있는 최대 세기를 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측정 같은 경우에는 그 안쪽에 이차 코일이라고 약한 열 몇 번 정도 감겨 있는 코일이 똑같은 방향으로 감겨 있는 코일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유도 전기가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정석 연구원께서 더 질문하시거나 의견 없으신가요? 네, 뭐 딱 하나만 더 네, 네, 말씀드리고자 하면 네. 이게 전자기 유도를 활용할 때 아무래도 전자파가 많이 발생할 텐데 요즘 뭐 작업장 안전 이런 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향후에 혹시 뭐 이게 이, 이 장비를 활용했을 때 사람이 이게 아까 전에 본 거 직접 이동하시고 하시는데 이 전자파에 좀 노출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가우스가 셀수록 전자기파에 대한 또 노출도 더 심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장비를 다루는 거에 대해서 사람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연구해 주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말씀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파에 관한 저희가 사실 처음 연구를 진행할 때는 그런 게 있는 줄 모르고 연구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게 있다더라라고 해가지고 재봤는데 다행히 그 수치를 넘어가진 않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새로운 장비를 개발하고 어떤 세기를 조정할 때마다 그 값이 넘어가는지는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법적인 전자파 기준은 항상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쉴딩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작업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도 나중 추후에는 고려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과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성균관대 박승희 교수님께 의견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 박승희 교수입니다. 예, 일단 그 두 전문가의 발표를 잘 들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분야의 연구 발표를 들으면서 항상 궁금한 게 다양한 종류의 비파괴 검사 기술이 많은 연구진에서 연구도 되어 있고 또 시스템마다 방법들이 조금씩 이제 차별화돼서 분석이 되고 결과도 이제 공유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지금 교량 바닥판 열화 점검 기술, 뭐 GPR, 그다음에 우리 박광현 박사님께서도 그 자기장 전자기 센서 이용하거나 레이더 센서 이용해서 철금 탐상하는 거. 이렇게 접근법은 사실 과거의 방법들하고 대동소이합니다. 하지만 실험 방법이나 사용 방법, 그다음에 분석 방법에서 이제 차별화가 된 걸로 오늘 이해를 했는데요. 두 분께 여쭙고 싶은 게 사실은 이런 점검 방식들이 시스템의 스펙, 그죠? 그다음에 아까도 질문이 나왔는데, 그다음에 인풋 전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미지 촬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분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 상당히 그 정확도가 디펜던트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석 방법, 절차, 그다음에 어떤 시각화 이미지 표현 방법, 표출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매뉴얼화하거나 표준화를 시키는 노력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많은 연구자들이 해왔고 해야 되는데 아직은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 이제 두 분께 질문을 다 하셨는데, 아까 이충호 과장님하고 또 박광현 박사님 두 분께 질문하셨는데, 먼저 박광현 박사님께서 좀 더 이쪽으로 연구를 하셨으니까 의견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박승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점검 방법에 대한 매뉴얼, 표준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요? 예, 일단 첫 번째 보여드린 전자기 센서 같은 경우에는 그, 그 1차 코일에 집어넣는 자기장의 세기를 크게 바꾸게 되면은 출력물이 정확하게 그거에 비례해서 크게 나오게 되는데 뭐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크기를 확인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상대적인 크기는 항상 동일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자기장을 쏘게 되면은 뭐 좀 SNR이 좋아지거나 뭐 이런 장점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신호 자체의 어떤 크기, 상대적인 크기가 바뀌진 않기 때문에 뭐 단면을 찾아내는 거는 결국엔 똑같은 신호를 가지고 단면 감소를 찾아내게 되긴 합니다. 근데 사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완벽하게 어떤 이제 상용화가 되려면은 정확하게 이게 얼마큼의 파워를 쏘는 게 좋고 혹은 어떤 배터리를 사용해서 어떤 출력을 가진 뭐 신호를 사용하는 게 좋다라는 거를 최종적으로는 좀 뭐 결정은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이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상용화 제품 단계에서 고려해야 될 것들을 함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고려는 하진 않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고려해야 된다고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더 쪽 장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어떤 레이더를 쐈는지 어떤 신호를 받았는지 이거를 그냥 분석하는 게 좀 급급한 상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가 아직 약간 저가형 장비를 아직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룰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신호를 사용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이게 이제 이것도 패키징을 하게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제 TRL 5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좀 더 정확하게 이건 얼마큼의 세기에 가진 신호를 사용을 해야 되고 뭐 어떤 전력을 사용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뭐 좀 해야 된다라는 거를 저희도 인식은 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은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견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충호 과장님도 의견 있으신가요? 말씀해 아, 주시죠. 네. 네. 저희 표준화 부분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기술 리즈 발표하는 자리에서 그 GPR 업체들한테 제시한 적이 있는데요. 뭐 상태 지도의 색상이나 스케일, 뭐 보고서로 받고 싶은 자료의 종류나 양식 등에 대해서 이제 일관성, 표준화가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드렸었고,
다만 이제 GPR 후처리 기술, 그러니까 이 GPR을 통해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 없다라는 거를 아는 기술은 업체마다 노하우가 있고 또 기술자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 공단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라고 제안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고요. 이 부분은 이제 협회 등 차원에서 좀 표준화를 이루어줘야 할 사안일 것 같아서요. 그래서 공단 차원에서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상태지도 표준화를 제시를 해서 해당 보고서를 받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이제 교량 바닥판 상태지도 구축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뭐 시설물 우선순위도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조사 방법을 뭐 GPR 시기나 장비나 예산이나 수행 방법 등도 정하고 그다음에 결과 보고서를 어떤 식으로 받을 건지까지도 표준화해서 매뉴얼을 구축할 계획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네, 네. 답변 감사하고요. 그래서 다 공감하시다시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점검 방식, 그다음 표출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어떤 가이드라인, 매뉴얼, 그다음 표준화가 되면 현장에서 실무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그 지자체나 교량 관리자 분들께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문가들이 좀 그런 기준 레퍼런스를 만들어 드리는 게 지금 저희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이충호 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건강검진 받으면 어느 병원에 가든지 어, 뭐 대형 병원에 가든 또 다른 병원에 가든 그 검진 보고서 보면은 누구든지 그걸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이 건강 관리 상태를. 그래서 어, 좀 더 객관화되고 좀 더 제너럴한 표출 방식, 점검 방식으로 빨리 이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국토부에서 기반터라는 플랫폼을 운영을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기술들도 이 기반터 플랫폼에 좀 연계하는 노력을 해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 점검하시는 분들, 의사결정하시는 분들한테 객관화된 어떤 합리적인 그 레퍼런스 데이터를 제공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기반터하고 연계시키는 노력은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광일 박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앞서 소개드린 전자기 센서 같은 경우에는 그 국토안, 기반터를 이제 활용하고 만들고 있는 그 국토안전 관련해서 하고 있는 연구단에서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직접적으로 뭐 기반터를 뭐 들어가기 위한 그런 건 없지만 좀 더 기술이 완성되면 아마도 고려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께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소개드린 레이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RL 3단계 정도로 일단 아직 굉장히 실험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에 들어가기 위한 거 고려하기에는 약간 이른 단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더 완성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그런 국토안전 관련 같은 곳과 협력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시스템 안에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이충호 과장님도 더 코멘트 하실 게 있으신가요? 아, 저는 따로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시간이 약간 남아 있어서 슬라이드에 질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부터 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김남희 교수님께서 자료를 하나 공유해 주셨습니다. 이거를 참조하시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위에 핸디형 GPR 탐사 범위 목표가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박광일 박사님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 내부 텐던 위치 탐사가 가능할지 이걸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내부 텐던, 그쵸. 내부 텐던 위치 탐사가 가능할지를 여쭤보셨는데 제가 알기로 내부 텐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금속으로 된 덕트 안에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금속 같은 경우에는 전파를 반사하는 강도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뭐 저희가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철근을 탐사할 수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덕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덕트 안쪽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는 이론상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철근과 공극을 찾는 걸 목표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김남희 교수님의
질문이신데요. SAR 이용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 탐색은 원전 구조물 등에 적용한다면은 수직 철근 그리고 수평근, 다층 철근을 동시에 이렇게 존재하는 위치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이 경우에 대한 어떤 예상? 네, 이런 것도 네. 좀 있겠습니까? 예. 그 당연히 뭐 원전 구조물이 아니라 일반적인 구조물 같은 경우에도 철근이 이제 수직 방향, 수평 방향으로 보통 많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고려를 하고는 있고요. 어떤 아까 전에 저희가 SAR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쭉 스캔을 한다고 했는데 그거에 수직된 방향으로 철근이 배치된 것들에 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쪽 방향으로 신호가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말로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이제 신호가 쭉 퍼졌다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곧 그 수직 방향 그 스캐너의 수직 방향으로 있는 부분에 신호가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90도로 된 두 개의 철근이 있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수직으로 있는 것들이 먼저 판별이 되게 될 거고 만약에 저희가 그 안에 두 개의 90도로 배치된 철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게 되면은 이제 방향을 바꿔서 스캔을 하게 되면은 또 그거의 수직인 방향의 철근이 탐사가 되게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그 긁는 방향에 정확하게 철근이 위에 놓여 있으면은 이제 좀 많이 신호가 교란될 수 있긴 한데 뭐 그거를 좀 피해서 스캔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잘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래 존재하는 GPR들도 그런 식으로 두 번의 방향을 바꿔가면서 스캔을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내부를 탐사하는 것을 저희 알고 있고 저희도 그거랑 비슷한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뭐 구체적인 사례는 사실 아직 말씀드린 것처럼 실험실 단계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충우 과장님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 보시면, 이제,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긴 한데, 바닥판 내부에 지금 부식도, 수분도, 피복 두께를 세 개를 조합해서 보셨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피복 두께까지는 아까 그 GPR로 측정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은데, 수분도나 부식도를 측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광현 박사님 의견을 좀 듣고 싶네요. 그 수분과 부식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같은 동시에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분이 침투하게 되면 그 수분으로 인해 부식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부식이 있으면은 그 주변에 수분이 침투했기 때문에 부식이 있는 거다라고 보통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수분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아까 전에 저희가 그 쌍곡선 형태의 어떤 모양을 인공지능으로 추출해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유전율을 판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유전율이 되게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분에 대한 정보, 수분과 뭐 다짐도 같은 정보들을 담고 있는데 수분이나 그러니까 원래는 콘크리트가 가져야 할 어떤 유전율의 값이 있는데 그 값이 다른 값으로 변하게 되면은 이거 물이 있거나 뭐 다짐이 불량하거나 혹은 공기가 들어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것 때문에 변화가 생겼는지를 는 헷갈릴 수는 있는데 약간 다른 수단을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 확인한 후에 이제 다른 수단을 함께 동원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수분에 의한 것인지 뭐 다른 어떤 것에 의한 것인지 또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위의 질문은 아마도 이충호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신 것 같습니다. GPR 후처리 기술의 일관성이 중요한데 준공시 검사부터 교체 시 전면적인 상세 조사를 통해 GPR 후처리 기술 신뢰성을 높이고 이를 GPR 운영기관 협력해서 데이터를 공유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네, 그 GPR 업체랑 이제 미팅을 하였을 때 이제 업체에서 목말라 하던 부분이 본인들의 탐사 결과를 실증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저희가 GPR 조사 이후에 이제 전면적으로 상세 조사가 이루어지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재포장을 할 때 이제 포장 절삭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바닥판이 노출되어 있을 때나 아니면 이제 코어 조사, 뭐 정밀안전 점검이나 진단 등을 통해서 할 때 이 데이터들을 저희가 갖고 있다가 이제 GPR 조사한 업체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전달을 해서 도와드릴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업체 쪽에서 저희 쪽으로 이제 요청이 오면 뭐 기꺼이 자료는 제공할 생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뭐 아까 우리 박승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뭔가 데이터가 좀 공유돼서 같이 분석을 여러 측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공유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요거 이제 김호균 교수님 마지막 질문인데 아까 보여주신 이제 사례
탄천 3교였나요? 신내 1교 두 개의 사례에서 그게 어떤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을지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어떤 것들을 알 수 있을지를 조금만 더 보충 설명해 주시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충호 과장님. 제 자료를 다시 좀 공유할까 하는데요. 네, 해 주시죠. 신내 1교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부식도, 수분도, 그리고 피복 두께 세 가지 요소를 이제 지도화해서 중첩을 시켜서 색깔이 보시면은 이제 진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열화 확률이 높은 곳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배수구가 위치한 위치인데요. 또 다음 거 보시면은 신내일교가 지금 서울 방향으로 세 개 차로 그리고 구리 방향으로 세 개 차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배수로의 위치가 서울 방향 1차로 그리고 구리 방향 3차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1차로랑 3차로 쪽 끝단 부분에 이제 열화 의심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색깔이 되게 진하잖아요. 그리고 마침 또 실내 1교가 그 바닥판이 방락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저희가 정밀 안전 점검을 하면서 전체 바닥판에 대해서 코어 조사를 실행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바닥판을 A, B, C, D로 구분을 했고 그래서 전체 바닥판을 이제 A, B, C, D로 구분을 해놨는데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C 그리고 D 그리고 B, A 이런 식으로 나눠놨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GPR에서 이상 징후가 있는 위치랑 지금 C나 D의 위치가 거의 일치하고 있어요. 이거는 서로 데이터를 알고서 진행을 한 게 아니고요. 독립적으로 조사를 한 거라서 서로 알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막상 GPR 조사를 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경향성이 실제 현장이랑 거의 일치하는 경향이 있어서 되게 좀 의미 있게 생각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금 오늘 오전에 현장에 가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저희가 보시면은 저기 지금 샵 12번 부분에 방락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바닥판 밑에 철근 상태를 알고 있는 상태였는데, 여기를 이제 유지보수를 하려고 저희가 지금 다시 다 뜯어내고 지금 뿜칠을 할 계획으로 피복을 제거를 하고 있었는데, 옆에 보시는 그 D 구간을 이번에 저희가 바닥판 피복을 제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사진을 다시 보여드리면은, 음,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잠시만요. 여기가 지금 아까 이야기하신 그 18번 바닥판인데요. 저희가 조사를 상부를 하긴 했지만, 하부 철근이 저렇게 부식이 되어 있다는 거는 상부부터 이미 염화물이 내려와서 전체가 다 부식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부 철근이 부식됐다는 건 이미 상부 철근도 부식이 됐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하부 철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이 부식이 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까보지는 않은 상태에서 GPR 조사를 한 거고 이번에 실제로 까보니까 역시나 부식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상부는 실제로 직접 코어 조사해서 확인을 하진 않았지만 상부도 부식이 되어 있을 거다라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김호영 교수님 추가로 질문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그래서 아까 질문 드렸었던 거는 저 이렇게 어, 그 포장 부분만 보고 결과가 괜찮다라는 걸로 저는 인식을 해서 아까 이제 저 결과하고 현상하고 까봤을 때 현상이 맞는 건가 여쭤보려고 이제 질문을 드렸던 건데 부식 부분은 어차피 그 다음에 다시 구조체를 벗겨봐야 아는 문제라서 근데 이렇게 결과를 보여주시니까 조금 더 이해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부분들도 혹시 만약에 조금 더 건전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에
뭐 어차피 피복도 한번 벗겨서 보실 수 있다고 그러면 나중에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공유해 주시면 이런 기술의 가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첫 번째 주제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이어서 명지대학교 김현중 교수님께 고속도로 지중구조물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발표를 청해 듣겠습니다. 김 교수님, 준비되시면 발표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 하이브리드 구조실험센터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김현중입니다. 저는 고속도로 지하안전 확보를 위해서 지중구조물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중구조물의 현황과 연구 범위, 연구 내용, 그다음에 결론 및 향후 연구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화면이 가려져서, 예. 2022년 고속도로 공공 데이터 관리 대상 시설물이 총 4종이 있습니다. 교량하고 터널, 그다음에 옹벽, 암거 이렇게 해서 시설물이 총 2만 2천 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고속도로 관할 대상 지중 구조물이 9,80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대상 관리 구조물의 한 44%로 해당이 되고요. 제가 연구를 하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교량보다도 더 많은 구조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고속도로에서 그 주변이 그 발전이 되면 고속도로를 통과해야 되는 물량이 많아지고 그래서 시설물들이 그 지중구조물 시설물들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설물들이 교량보다 더 많아지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 중에서 20년 이상 된 암거는 한 5천 개소 정도. 그래서 전체 시설물의 한 51%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근데 현황을 보면 그 보수 보강이 필요한 상태 등급 C 이하의 암거는 3.5%로 지금 현재 조사가 되어 있고요. A 등급이 73%, B 등급이 23%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20년 된 20년 이상 된 암거에 해당이 되는데 그중에서 등급이 A 등급이 상당히 높고 B 등급이 상당히 낮고 그래서 매우 관리가 잘 돼 있는 그런 시설물이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선 이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지중구조물의 위험 요소를 보면 일단은 지중구조물이 고속도로 하단을 지나가기 때문에 그 상단에 그 지중구조물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해외 사례 같은 경우 같이 그 지나가는 차량들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요. 국내 사례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는 확실하게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고속도로 균열 등 하자가 많다. 그리고 고속도로 분열, 아니 뭐요, 누수하고 균열, 부식 이렇게 심각하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났고 이게 고속도로 지중 구조물 같은 경우는 안전 점검이 어렵고요. 그다음에 관리에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인력이 일단은 부족하고 유관 점검도 상당히 어렵고 접근성도 부족하고 모니터링 시스템도 부재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 지중 구조물의 상부 성토층의 조성 기반에 따라서
이 장기 거동에 따라서 도로 포장 붕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포커스를 두고선 유지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노후된 지중 구조물 자체의 재료 노후화에 대해서 열화, 그다음에 시공 이용비에 대한 상부 토사 유출, 콘크리트 방락, 철근 부식 이런 것에 대한 위험 요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총 도로공사하고 3년 중에 2년 정도 연구를 같이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지중구조물이라는 구조물을 고속도로 지중구조물의 현재 상태가 과연 어떻고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 고속도로 지중구조물의 향후 설계, 그다음에 시공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그다음에 지중구조물의 손상에 따라서 보수 보강은 어떤 방향이 좋을 것인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포 구간에 대해서 장기 고동은 어떻게 평가하고 설계 시공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런 구조물들은 과연 어떻게 모니터링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 부분에서 이 집안 부분은 제가 집안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속도로 지중구조물의 연구 범위를 보면 결국은 집안 장기호동 특성하고 그다음에 그런 손상 분석을 통해서 고속도로 지중구조물에 집중된 상태 평가, 설계, 시공, 유지관리 방안, 그다음에 안전성 모니터링 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중구조물의 정의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중구조물에 대한 별도의 유지관리 기준은 없습니다. 보통은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에 의거해서 관리 주체에서 3종 취약시설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시설물 편에는 터널에 해당이 되고 터널에서 3종 시설물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어, 지하 구조물 이렇게 저희가 나눠서 이제 하게 되고요. 이 기준에 의해서 이제 고속도로 지중 구조물을 이제 상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중 구조물의 보수 보강 정의하고 기준을 보면 지금 보강 평가 유형에 따라서 중대 결함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보강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평가 유형에 따라서 뭐 국부 결함이나 보수 공법 그다음에 보수 공법 일반적인 손상에 대해서는 보수 공법을 통해서 보수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중 구조물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저희가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 가서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런 것을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지중구조물의 보강공법의 종류를 보면 보강공법은 약 98개가 있고요. 보수공법은 72개 정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부착, 외부 보강, 그다음에 단면 증설 이렇게 해가지고 보강제를 붙여서 하는 방법이 있고 보수공법은 대표적으로 단면 복구 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을 보호하는 공법도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 보강 공법하고 보수 공법이 상당히 많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지중 구조물의 주요 손상을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전부 다 이제 문헌 조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고요. 주요 손상 같은 경우는 총 16종이 있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결함은 저희 구조적 손상에 해당하는 처짐이나 벽체 변형이나 종단 균열, 하부 슬래브 쇄골 이런 것들이 있고요. 주요 손상 유형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주요 결함에 해당하는 것보단 국부 결함이나 일반 손상에 해당하는 것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보수 현황을 보면 그 현재 현장 조사 및 안전점검 진단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지중구조물을 지금까지 어떻게 보수해 왔나 확인해 본 결과는 99년부터 22년까지 보수 보강 현황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총 한 2,800회 정도 수행을 했고요. 이 중에 벽체부가 999회, 그다음 슬래브가 510회. 결국엔 벽체부하고 슬래브가 주로 이제 보수를 하고요. 그 보수의 50% 이상 비율로
벽체부나 천정부를 보수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슬래브와 벽체 보수 횟수는 99년 이후로 이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강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의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구조물이고 보강에 대한 건 찾아볼 수는 없었는데 문제는 지중 구조물의 보강 현황은 아직까지는 나타난 것은 없는데 재난 재해로 인해서 갑자기 급속 시공이 발생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밀어내기 공법이라고 해서 터널을 그 지중 구조물이 그냥 있는 상태에서 안에다가 보강을 하는 그런 급속 기술들이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전부 다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했었던 내용이고 이제는 그 자료를 가지고 실제 그런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연구했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현장 조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를 준비해 봤는데 20년 이상 된 암거 같은 경우는 노후화 비율을 보면 사실 경부고속도로에 해당하는 전북 본부하고 수도권 본부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100m 이상이 되는 암거라든지 20년 이상 되고 100m 이상 되는 암거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수도권 본부, 그다음에 일부 전북 본부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수도권에 노후되고 규모가 큰 지중구조물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라고 확인을 해서 1차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한번 1차 조사를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찾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1차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 평가표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터널 지하차도에 해당하는 평가표를 들고 이 상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지중구조물을 검토를 해보면 사실상 주요 시설, 일반 시설, 부대 시설 이렇게 나눠서 평가 항목들이 나와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 평가지를 이제 지중구조물에 맞게 변경을 해야겠다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 첫 번째 그 1차 조사 때의 생각이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그 지중구조물들은 홍로 암거가 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는 그런 곳이 많았고 차량이 일반적으로 지나다니는 그런 지중구조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나왔던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정말 신기하게도 너무 똑같은 그런 형태의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온도 균열 같은 거랑 슬래브의 백태, 그 다음에 시공 이음부의 누수, 이거는 거의 대부분이 다 시공 이음부의 누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누수로 인해서 오래돼서 약간 파손이 된 것, 그 다음에 철근 노출이 되는 부분은 상당히 적었긴 했지만 가끔 있었고, 그 다음에 박리박락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및 영동선에서 저희가 한 22년에서 36년 사이를 했었던 1차 조사 때 대부분 B등급 이상의 양호한 상태였지만 주요 손상은 벽체 수직균열, 그 다음에 시공 이음부 누수, 그 다음에 일부의 파손, 재료 분리 이런 부분이 거의 공통적인 그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그 수도권에서 했었던 결과를 바탕으로 그러면 우리가 200개소를 한번 조사를 해보자라고 해서 조사 대상은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가장 오래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규모가 큰 그런 암거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1994년 이후에 2등급 이하의 그런 곳을 찾으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상태평가 체크리스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태평가 체크리스트에다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체크리스트를 여러 가지 만들어서 같이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개소 현장 조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평가를 이제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1차 조사 때는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자라고 해서 명확한 그런 기준들을 저희가 따로 만들어서 가져갔고요.
그다음에 그걸 갖고 체크리스트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중구조물 현장 점검에 맞는 체크리스트로 한번 만들어서 가져갔고 그걸 갖고 200개소를 평가해보고 좀 더 디테일하게, 그다음에 좀 더 간략하게 보완을 했습니다. 200개소 조사를 하고 나서 이제 분석을 했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이 이제 명판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암고 입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출구 있고, 그렇게 형태는 이게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명판이 보이는 것은 거의 찾기가 어렵습니다. 오래된 그런 시설물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지도상에서 위치를 찾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요번에 지중구조물을 검토하면서 느꼈던 사실은 지도 안에 명확한 위치만 확실하게 알려줘도 접근이 상당히 쉬울 것이다. 그리고 그 부분이 상당히 안 돼 있다라는 것을 찾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은 공통적으로 균열물 백태, 망상균열과 누수 흔적은 공통적으로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좀 더 집중적으로 봤던 것은 그 지중구조물 상부에 있는 그 토사, 즉 그 상부 노면의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을 해보는 것, 그 다음에 상부 성토층이 높고 상부 구조에 손상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성토층이 높은 곳은 많지는 않았고, 그리고 성토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있는 고속도로에 어떤 균열이나 처짐 이런 것들이 있는지는 확인해 봤는데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개소를 현장을 확인을 하고 암거의 부재별 손상 경향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슬래브 같은 경우는 박리가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벽체 같은 경우는 균열, 박리, 재료 분리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음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손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대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대시설은 특별히 없기 때문에 날개벽이나 옹벽 이런 부분에서의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 특별하게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슬래브는 대부분 박리, 벽체는 균열 박리, 재료 분리, 이음부에서는 누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손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손상 유형별로 저희가 원인이 뭐고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고 그 경향에 따라서 분석해 봐서 그걸 갖고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저희가 뭐 처음에 했었던 것처럼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각 그 점검자가 그거를 체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배제하기 위해서 동그라미, 세모, X 세 가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조사자가 조사를 하더라도 동일하고 일관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검 항목에서 상당히 디테일하게 균열과 누수 백태, 파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뉴얼을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중간 내역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고속도로 지중 구조물 같은 경우는 박스 암거가 한 93%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지중 구조물이라는 거는 저희가 고속도로 밑을 지나는 이제 통로 암거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그 도심지의 지하에서 있는 것은 이제 따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화재라든지 또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전력구나 통신망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거나 문제점을 확인해야 된다면 이 고속도로 지중구조물 같은 경우는 차량이 지나갈 때 차량에 대한 문제 또는 수로로 활용할 때 수로가 막히는 것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고 보강이 필요한 구조적인 손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그 고속도로 지중 구조물이 많지는 않지만 보수에 대해서는 되게 많다. 그리고 앞으로 보수해야 될 물량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거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고 명료한 체크 리스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대한 결함일 경우는 당연히 저희가
보강에 대해서 집중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국부 결함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보수에 집중된 그런 연구가 필요하고 앞으로 지중 구조물을 만들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많이 해야 되고 물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시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 지금 그 지중구조물 같은 경우는 방수 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손상 방지에 대해서 시공면 위에다가 저희가 아스팔트 방수를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방수 시트를 하게 돼 있어서 그걸 통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시공 방안에 해당이 되고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방수공이 과연 지금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실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수 기술로는 그 염의 내구성을 잡기 위해서는 아스팔트계, 그다음에 침투형 방수계, 방수 시트 이렇게 방수 기술들이 있고요. 콘크리트 재료를 직접 뭐 혼화재라든지 수밀 콘크리트라든지 자가치유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재료 기술을 직접 바꿔서 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재료 기술에 해당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잡혀 있는 방수 기술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중구조물의 염해 내구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중구조물의 통로 암거 염해 방지 대책을 검토하려고 아스팔트계랑 방수 시트, 그다음 침투형 방수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적합성이 어떤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그래서 그거를 실험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방수 재료 공법은 지금 현재는 아스팔트계하고 방수 시트를 바르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다 콘크리트에다 직접 침투형 방수제라고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물을 뿌리듯이 물을 뿌리면 거기에 그 콘크리트에 달라붙으면서 방수층을 형성하고 그걸로 직접적으로 미세균열 코팅이 되는 효과로 인해서 염의 내구성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침투형 방수제도 같이 고려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종류는 지금 10케이스로 했고요. 기본 원래 콘크리트에다가 코팅 방수, 그다음에 시트 방수, 그다음에 복합 방수, 코팅과 시트를 같이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10개의 시험체를 만들어 놨고 그걸 갖고선 약 1년 동안 지난 다음에 내구성 실험과 기초 분성 실험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케이스는 10개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스팔트 방수제부터 침투형 방수제, 방수 시트, 뭐 종류 2가지, 그다음에 2가지를 같이 혼합하는 것을 갖고선 10개의 케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시험체는 다음과 같이 만들었고요. 이 시험체는 그 암거 형태로 되어 있고 그 위에 흙과 그다음에 물과 저희가 그 염수 퍼센트를 최대한 높여서 저희가 한 20%에서 30% 이상짜리로 염수를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같이 도포를 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면은 시험이 끝나고 나면 코어링을 통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 시험체는 지금 이렇게 생겼고요. 이 시험체를 갖고 10개의 케이스를 놓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안쪽에 염수하고 흙을 집어넣어서 1년 동안 시험체를 일명 좀 오랫동안 내버려 둔 다음에 그 다음에 실험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케이스별로 방수 시공을 했고 그 다음에 시공이 완료돼서 염수를 그 안에다 다 채워놓고 보호 덮개를 설치해서 지금 명지대학교 하이브리드 구조실험 센터에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이게 올 가을 시험이 완료돼서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 유지관리 파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중구조물을 직접 가서 여러 가지 보면서 과연 이 그 종해 3종에 해당하는 시설물, 즉 수량은 많고 중요도는 떨어지나 이걸 관리하는 방법에서 가장 효과적인 유지관리 방법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러니까 첨단 유지관리 기술이 아닌 그러니까 효율적이고 저렴한 그 유지관리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일반 그 자석 센서라고 하는데요. 센서 두 개가 거리가 멀어지면 울림이 발생이 되는 매우 단순한 센서고 일반 시중에서 3,500원이면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이 그 저희가 가서 본 결과 지중구조물의 연결부에서의 문제, 즉 연결부에서의 누수가 가장 많았고 연결부에서의 조그만 미세한 그 변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스위치 센서가 가장 효율적일 것 같다라고 해서 스위치 센서를 지금 적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뭐 상당히 많은 그뭐 블록도 회로도 아트워크 해가지고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지만 만드는 것도 상당히 쉽고 간단하고 여기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외부로 통신하는 통신입니다. 근데 통신도 저희가 헤르츠가 거의 뭐 상당히 낮은 헤르츠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배터리형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발이 지금 거의 완료가 됐고 이거를 가지고 테스트도 지금 동작 구현도 거의 완료가 돼서 얼마나 정밀도가 있는지 부분만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 이게 만약에 이게 적용이 된다면 지중 구조물 그러니까 암거 구조물의 연결부에 쭉 상부에 연결을 하고 거기서 혹시 커다란 변이에 의해서 연결부에 변이가 발생이 됐을 때 알림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정도 올해 그 연구가 남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시공을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인가, 거기에서 염의 내구성, 그 다음에 치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결과가 올해 연구되면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센서도 그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는 그 고속도로 지중구조물의 평가법, 그다음에 매뉴얼과 지침이 나올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기준구조물의 손상 및 극복 기술에 관련해서 시방 기준, 도로공사 시방 기준이죠. 그리고 장기 변형 시험 방법 및 매뉴얼 지침, 그다음에 안전관리 시스템 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패널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성균관대 박승희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우선 김현중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첫 번째 패널 토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평가 방법이나 그 비파계 검사 기술 이런 것들이 연구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활용하려면 그 매뉴얼화 시키고 그다음에 절차, 분석 절차와 그다음에 이 평가 결과 보고서도 누가 봐도 이해하기 편하도록 그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김현중 박사님은 마지막에 또 보여주셨다시피 뭐 저가, 고가 이렇게 사양별로 어떤 평가 툴이나 방법을 매뉴얼화 시키시는 것 같아서 매우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점검 방법, 뭐 기술들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특정 기술이 평가 방법이나 분석 절차에 따라 사실은 결과가 너무 많이 달라져요. 180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좀 더 객관화시키고 표준화시키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고속도로 지중구조물 보니까 교량보다 개수도 많고 노후화도 많은데 그럼 이것 궁금한 게 이것도 우리 그 시특법에서 얘기하는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매뉴얼화가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매뉴얼화가 안 돼 있고요. 그래서 그 도로공사에서는 자체 매뉴얼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 점검을 나아가는 어떤 근거가 아직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3종 시설물 그 기준에 맞게 하기 때문에 1년에 2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정기 이 점검만. 기준은 있네요. 그러면 정기 점검. 네네네. 기준은 그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마그네틱 저가형 센서를 사용해서 어,
확산 보급화시키는 매뉴얼도 만드신다고 했고, 그다음에 약간 고가로 하게 되면 이제 고가용 센서에 대한 절차나 매뉴얼도 만들어 이렇게 구분지어서 해주시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법적 근거나 그래서 시특법에 얘기한 정밀한 제한 지침에 들어가면 좋겠고요. 혹시 지자체하고 이 관리 주체가 국토부가 아니라 지자체가 될 경우에는 지자체 조례에 이런 것들 좀 넣는 것도 오늘 서울시설공단도 들어와 계시지만 서울시의 지중구조물 같은 경우 하려면 지자체 조례에 좀 반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자체하고는 협력 방안이 있으신가요? 지금 일단 고속도로 지중구조물에 집중을 해서 이제 만들고 있고 이게 이제 도로공사에서 이제 활성화돼서 활용이 된다면 그러면 아마 지자체에서도 이거를 뭐 확인해서 좋으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서울시에도 네네. 잠깐 끊겼는데요. 서울시에도 이제 이런 지중구조물이 많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확산될 수 있도록 예, 아마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전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의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도로공사 도종남수석 연구원께 의견 요청하겠습니다. 네, 지금 요 연구는 지금 김현준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과제이기도 한데, 어, 지금 고속도로에 약 1만 개 그 지중 구조물이라고 해서 그 암거가 있는데 이게 고속도로 하부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지금 뭐 교량이나 이런 중요 구조물에 비해서는 관심도가 떨어져서 관리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고 그 그 지중 구조물인 그 암거 하나당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그 n분의 1로 나누면 10만 원도 안 돼요. 우리가 핸드폰 케이스 하나만 해도 10만 원 넘는 것도 있는데 그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고속도로 지중 구조물이 이게 하나라도 뭔가 이게 좀 문제가 돼 버리면 어 고속으로 달리는 그 자동차에 한그 이렇게 국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입을 수가 있고 아주 사회적 이슈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과제를 하고 있는데 연구 방법론은 이게 이제 지중 구조물의 손상 종류를 일단 처음에 16가지로 나누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뭐 이렇게 가중치를 우리가 임의로 매기기 어렵기 때문에 손상 종류를 약 200개소를 조사를 하면서 체크리스트를 뽑고 체크리스트에서 이것저것 이렇게 좀 많은 것들이 좀 이렇게 체크가 되면 저절로 가중치화되어서 이 상태 등급에 반영을 이 되게 해가지고 A, B, C, D, E 등급으로 이렇게 나눠서 상태 등급이 떨어지는 거는 이렇게 좀 손상 보수 보강하는 그 이렇게 우선순위를 좀 높이고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근데 이제 모든 지중 구조물을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게 보통 저희가 지사가 총 59개 지사가 있는데 그 지사마다 이게 구조물 담당자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교량하고 교량에 붙은 부속 구조물 그리고 암구하고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정된 인원으로 이런 걸 다 조사를 하기에는 이 암거 구조물만 해도 각 지사별로 n분의 1하면은 170개인데 뭐 휴일 빼고 이러면 하루에 한 개 이상 돌아다녀야 되고 그 외에도 또 교량이나 중요 구조물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계측하기 좋은 방법론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가 체크를 해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하더라도 똑같은 상태 등급이 나올 수 있게 체크리스트를 아주 그냥 좀 단순화시켜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도로공사는 그 유지관리 철학이 예방적 유지관리입니다. 이게 선제적으로 이렇게 좀 대처를 하자 이런 건데 이 손상을 지연시키는 방법하고 뭐 상태 등급을 상향시키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김은주 교수님하고 저하고 많이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부분인데 좀 요약을 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김은주 교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현장을 막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고속도로 암거 구조물은 많이 보셨는데 주로 아마 통로 암거를 중심으로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저하고도 같이 좀 조사를 다녔지만 수로암 거는 거의 저희가 접근을 못했습니다. 수로암 거는 도면에도 잘 나와 있지 않고 어떤 산 위에 막 묻혀 있고 이런데 어떻게 보면 수로암 거가 그 규모는 작지만 이게 만약 무너지면 그게 물길이기 때문에
그 상부에서 그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는 물길이 계속해서 이제 형성돼서 물이 흐르는 부분이라서 그쪽에 이제 수로암거가 손상이 되어 버리면 그 물과 그 도로를 송토한 송토부의 흙이 이제 같이 쓸려 내려오면서 나중에 큰 그 고속도로에 손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요거는 서울시나 이런 지자체에서도 이제 보면은 하수암거 중에 대부분 그 일부분은 좀 함유되고 이렇게 좀 큰 부분은 암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이 흐르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그 접근하기 어려운 수로암거하고 이 서울시의 하수암거 이런 쪽 보면 아주 어둠컴컴한 그런 상황이고 조사를 하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김현준 교수님께서는 이 연구 과제를 하시면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좀 조사를 하고 유지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으시면 좀 의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게 제가 옛날에는 그 장대교량을 많이 이렇게 다녔는데요. 근데 이번에 암거를 보면서 좀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상 저희가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접근이 가능한 곳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암거 구조물 같은 경우는 접근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수로암거가 그런데요. 수로암거가 있는 부분에서는 민간 사유지가 많아서 일단 들어가지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개수가 많고 관리하기가 쉽지 않으며 그런 것들은 좀 단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수로암거 같은 경우는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진짜 드론을 활용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드론 같은 것이 활용이 되면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뭐 그걸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직접 가서 봤을 때 가장 느꼈던 거는 일단 전반적으로 이 체크리스트를 단순화하고 해서 얘가 정량적으로 문제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을 일단 파악을 한 다음에 그게 파악이 되면 단순한 센서를 이용해서라도 문제점이 있는 그 지정 구조물들을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이 되고 나면 또는 문제가 발생이 될 위험도가 큰 그런 구조물들을 선별해서 그 선별된 것에 한해서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드론으로 이동을 간다든지 아니면 로봇이 그것을 확인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절차적으로 좀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효율적으로 그 유지 관리하는 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슬라이드 웹의 질문을 좀 보겠습니다. 네, 슬라이드 웹 띄워주십시오. 네, 이번엔 위에서부터 볼까요? 지중 구조물 계측 센서 설치는 신설 구조물에 대해서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설 구조물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혹시 그런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 의견을 여쭤보셨습니다. 김 교수님 네, 의견 있으신가요? 그 지중구조물 계측 센서 설치는 의외로 상당히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한마디로 암거 구조물에서 차량이 지나다니는 그 부분을 통제를 하면 되는데 차량 통행량이 상당히 적고요. 그래서 음, 상부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고 그거를 관리하는 거는 다른 시설물보다는 훨씬 더 용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남희 교수님께서 주신 의견이신데, 암거의 국부적인 손상, 그리고 이게 어느 위치에서 발생했는지를 함께 조사하면 세부적인 손상 원인이 추정이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설계 기준 변화와 구조물의 손상하고도 연계해서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의견이 어떠신지요? 아, 네.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고요. 보니까 그 암거의 국부적인 손상에 해당하는 것은 대부분, 아까 발표 때도 말씀드렸지만, 암거하고 암거를 연결하는 연결부에서
대부분 손상이 발생이 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이제 누수가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근데 이게 누수가 오래되고 거기서 이제 토사가 흘러나오게가 되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구조물 자체가 변이가 발생이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보강이라든지 아니면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는 게 크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이나 의견을 좀 드리면, 이 보수를 할 때 워낙 이게 암거 구조물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요. 규모도 다양하고 네, 보수를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상태 평가를 하시거나 아니면 계측 센서를 이용해서 상태 조사를 하게 되면 보수를 어느 정도 수준의 손상까지는 용인하고 어느 정도면 보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크라이테리어를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네. 그런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어, 그, 그거는 사실 저도 고민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백태가 살짝 나는 곳을 그런 부분을 콘크리트를 다 털어내고 새롭게 이제 콘크리트를 보수하는 이런 것들이 어, 만약에 이런 것들을 너무 크게 이렇게 제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되는 즉 그냥 겉에다가 콘크리트를 새로 치는 게 더 나을 수 있을 정도로 그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최대한 철분 노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깊이의 어, 단락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정량화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이드를 잡고 있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느 부분까지 이걸 해야 되냐. 이게 왜냐하면 그거 하나에 따라서 보수 물량이 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김남희 교수님 올려주신 의견하고도 약간 연결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결과적으로 결국 이 파괴 모드 어, 어떤 파괴 모드가 위험하게 그 도로 구조물에서 자동차 주행에 위험을 줄 수 있을 건가 그런 것들을 좀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설계 기준하고 관련해서 그런 네,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수로암거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도정남 수석연구원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물이 흐르는 암거인 경우에는 이 열화 메커니즘이 상당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고려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접근이 힘들어질 테니까 로봇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앞으로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의견이? 네, 저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네. 수로한 거를 꼭 가서 보고 싶은데 네. 사실상 수로한 거로 멀리서만 볼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태고 그다음에 일단 찾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번 단계의 연구에서는 수로 암거의 정확한 위치, 그 다음에 일반 암거의 위치, 그 다음에 그 위치에서의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시설물들에 대한 기본적인 센서, 이렇게 해서 이제 파악이 되면 거기서 이제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도 수로 암거를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사실상 사람이 들어가기도 상당히 어렵게 작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탐사할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좀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우리 주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주신 두 분 발제자님께 감사드리고요. 패널 토론에 참여해주신 박승희 교수님, 조정남 수석연구원님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발표를 마치고 끝으로 서울시설공단 박윤용 도로관리본부장님의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반갑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의 도로관리본부장 박윤호입니다. 금년 들어가지고 첫 번째 요 도로 인프라 얼라이언스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그 첫 번째로 발표한 그 우리 공단에서 추진 중인 GPR 기반 교량 바닥판 상태지도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이충호 과장이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동안의 그 점검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좀 더 정밀하고 과학적인 유지 관리를 가능케 하는 기술로서 큰 가능성을 저희가 피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도 그 재포장 계획된 곳에 테스트 베드를 적극적으로 좀 제공하면서 지속적으로 좀 자료 축적을 해서 실무의 그 활용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요 좋은 결과가 있으면 다시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그 한국기술연구원의 건설기술연구원의 박강현 박사님께서 케이블과 콘크리트 내부를 비파괴 방식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전자기 센서하고 레이더 기술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기존의 방식으로는 정말 확인이 어려운 내부 구조의 손상을 정량적으로 좀 평가할 수 있어 실제 구조물의 안전관리의 정밀도와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 명지대 김현중 교수님께서 지중 구조물의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과 관리 체계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구조물뿐만 아니라 집안의 여건, 시스템적인 관리, 통합적인 관리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발표였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부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발제해 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가지고 기술과 제도를 함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저희 그 도로 인프라 얼라이언스의 전문가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기쁜 소식을 좀 전해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얼라이언스의 그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PSC 교량 내구성 향상 방안의 권고안이 완성되었습니다. 아마 PSC 유지 관리를 위한 시공 방안하고 절차 등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서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유지 관리 실무에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그 집필에 수고해 주신 그 장성엽 교수님하고 신별 박사님, 김진국 교수님, 전세진 교수님, 그리고 한국교량 및 구조공학회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이 사항은 이번 달 말이나 다음 주 초에 저희 오픈 이노베이션 그 오픈 아마 그쪽에 통해 가지고 오픈이 될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힘을 모아가지고 노후 인프라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만들어 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쁘신 와중에도 100명 이상의 많은 분들이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도로인프라 얼라이언스 관계기관은 효율적인 노후 인프라 유지 관리를 위해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오픈 이노베이션 플러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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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